안녕하세요. 인구와 출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구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인구는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시공간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요.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집단, 또 현재 살고 있는 내외국민 전체를 말을 해요. 그래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면은 인구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출생률, 사망률, 이사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입, 전출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인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멜서스고요. 다른 한 명은 프랑시스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멜서스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인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근, 질병, 전쟁 이런 게 일어나니까 이런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을 멜서스가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만원, 금욕, 순결 요걸 지키자.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계속 부족해져서 계속 이렇게 질병, 전쟁, 기근 이런 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균형을 맞추고 회복하려면 만원하고 금욕하고 순결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 멜서스주의는 뭐냐면 프랑시스 플레이스가 그래 멜서스가 오라. 근데 하나 더 추가하자. 피임 하나 더 추가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게 신 멜서스주의입니다. 그래서 멜서스가 만원 금욕 순결을 통해서 인구 늘어나지 않게 하자. 이랬더니 피임도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추가했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단계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블래커라는 사람은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1단계는 고위 정지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이렇게 잠재돼 있는 나라 후진국을 말을 해요. 그리고 초기 확장기 2단계인데 고출생 여전히 많이 태어나요. 하지만 좀 발달돼가지고 사망률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태어나고 많이 안 죽으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겠죠. 네, 개발도상국이 이런 형태라고 해요. 3단계는 후기 확장기예요. 많이 안 낳는데 많이 또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게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점점 2인 가족, 3인 가족 이런 식으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위 정직이에요. 그래서 저출생, 저사망률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증가가 좀 정지되는 형태, 점점 감소할 예정인 거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택이에요. 안 낳고 사망률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노령 인구만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구 감소형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인구 통계를 보는 방법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적 변화와 구조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수치가 변하는 거는 기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다 끝에가 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변했나 요걸 보기 때문에 이걸 인구 동태라고 하고 인구의 변화 상태를 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다음에 시점 조사는 안 움직이고 딱 이 시기만 보자 이렇게 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정태고 어떤 특정한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가 다 별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별, 연령별, 배우자별, 산업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구 동태와 인구 정태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 딱 가운데 날짜인 7월 1일 자정에 우리 인구를 5년마다 조사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게 연중앙인구입니다. 인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주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구예요. 근데 자취하느라 지금 서울로 왔어요. 그럼 주소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상주 인구가 그래서 늘어납니다. 현재 인구는 지금 딱 조사를 하는 시점에 지역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촌에서 그러겠죠. 농촌은 지금 다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로 일하러 자식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있겠죠. 그래서 이걸 현재 인구라고 합니다.
폐쇄 인구는 인구 유입도 없고 유출도 없고 오로지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인구예요. 그래서 우리 막 이사 다니잖아요. 인천 갔다가 뭐 대구 갔다 이렇게 이사 다니는 인구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이 지역의 출생률, 사망률 요것만 보자. 이게 폐쇄 인구고요. 개방 인구는 출생, 사망 이것도 보지만 이번에 인천에서 얼마나 유입됐어. 이번에 얼마나 다 이사를 나갔어. 요렇게 인구 유입, 유출까지 보는 게 개방 인구입니다. 정지 인구는 인구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률, 사망률이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안정 인구는 출생률, 사망률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출생률이 한 10이면 사망률도 계속 10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인구가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안정 인구입니다. 적정 인구는 딱 살기 좋은 이런 수준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도 않아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적정하게 있어서 생산량은 최대치를 유지하면서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생활 수준도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인구, 이게 바로 적정 인구입니다. 인구 구성 아까 봤던 정태조사에 있었는데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정태조사가 있는데 이건 특정 순간을 조사하는 딱 이 시점을 보는 거라서 다 별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별 조사, 연령별 조사 다 별자가 들어가고요. 정태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비는 무조건 여자가 기준이에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를 말을 해요. 그래서 성비가 115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는 무조건 100명인데 남자가 115명이란 뜻이죠. 뭐 성비가 70이다 이러면 여자는 100명인데 남자가 70명 있어요.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100명 이건 무조건 고정인데 남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성비가 증가한다 이 얘기는 여자는 100명 고정인데 남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성비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엄마 뱃속에 태아의 성비를 보는 거예요. 2차는 태어났을 때 성비를 보는 거죠. 왜냐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출산 과정에서 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했을 때 성비를 한 번 더 보고 3차 성비는 현재의 성비를 따져보는 거죠. 인구에서는 요 영아, 유년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노년 인구 요 범위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영아랑 유년 인구 요거 합쳐서 유소년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0에서 1세, 소년 인구는 1에서 14세, 그리고 생산 인구는 15에서 64세,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을 말을 하는데 요 범위를 알고 있어야 뭔가 계산하거나 이해하는데 좀 쉽기 때문에 연령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끊어서 보는 게 좋은데, 피라미드 종형, 항아리형은 뭔가 인구에 관련된 거고, 별형, 표주방형 이거는 도시냐 농촌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끊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피라미드부터 보면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가지고 끝에 사람들이 없죠. 다산 다사로 보면 돼요. 그래서 출생률도 많은데 또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 인구가 노인들보다 2배 이상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인구가 곧 증가할 거고, 이거는 개발도상국 같은 좀 후진국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형이에요. 소산소사라고 해서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생도 조금 줄었지만 사망률도 좀 줄었어요. 왜냐면 의료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살기 좋아져서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인구가 노인의 2배 정도 있어야 인구가 딱 이꼴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종형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가 딱 정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아리형은 유럽형 선진국가형으로 보시면 돼요. 출생을 안 하기 시작했고요. 사망률은 더 줄겠죠. 왜냐면 의료가 정말 발달해서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똑같이 소산소사인데 이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인구가 증가하는 형이고요. 종형은 그냥 정지예요. 비율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낳고 조금 사망은 똑같지만 정지돼 있는 상태.
항아리형은 조금 낫고 조금 죽는 건 맞는데 이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산소사다,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종형하고 항아리형하고 헷갈려요. 왜냐면 피라미드는 확실하게 달라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종형하고 항아리형, 이거 둘 다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헷갈리거든요. 인구가 확실하게 감소한다 이러면은 항아리형이고요. 인구 변화가 없고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적게 낳고 적게 죽더라도 무조건 종형을 골라주세요. 다음은 별형하고 표주박형이에요. 별형은 여기 가운데가 뿔룩 튀어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인구 15에서 64세 일하는 사람들이 빵빵하게 채워졌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시골에서 다 도시로 일하러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됐고 도시형이라고 합니다. 표주박형은 뭐냐면 가운데가 움푹 파였어요. 일해야 되는 사람들 다 도시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인들하고 아기들만 좀 남은 상태. 이것을 호로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주박형이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인구가 다 빠져나간 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별형 이러면 도시 생각하시면 되고 표주박형 이러면 노인하고 아기만 남은 농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인구가 구분되는지 요거는 기준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나머지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뭔가 수식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외우기보다는 요 부양비만큼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생산 연령 인구예요. 돈 버는 사람들이죠. 부모님과 뭐 알바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아기들과 노인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년 부양비는 아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기들만 지금 부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년 부양비는 일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조금 다른데 노령화 지수는 아기분의 어른 이래가지고 얼마나 노인들이 많은지 요거를 확인하는 지수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원인은 유입이 많이 되고 유출이 조금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겠죠. 도시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 증가하려면 출생은 많이 하고 사망은 조금 하고 이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출생 사망 요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뭐 유입 유출 이래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려면 우리 인구가 자연 증가가 얼마나 됐고 사회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출생률이 있는데 우리가 출생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달에는 많이 태어나고 어떤 달은 조금 태어나고 이게 또 연도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략적으로만 보자 이래서 이거를 조출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인구 딱 1년에 중앙인 7월 1일에 인구 수를 한번 보고 1년 동안의 출생자를 봤을 때 얼마나 출생률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막 수식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하나 외워야 된다고 하면 영아 사망률만큼은 알아주세요. 그 나라의 보건 상태와 문화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출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데 아기들이 몇 명 죽었더라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바로 영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모성 사망비, 모성 사망률 이런 게 있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엄마의 사망자 수예요. 왜냐면 다 모성 사망 비율이냐 률이냐 요거 차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모성 사망 수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모성 사망비 같은 경우는 연간 출생아 수 요건 카운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고요. 당해년도 가임기 여성 요거는 진짜 계산하기가 애매하죠. 가임기 여성 이게 어떻게 카운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조금 안 쓰는 수치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성 사망자 수 요거 원인이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출혈, 감염, 임신 중독증이에요. 그래서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 출혈이고 감염이고 임신 중독증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요 모성 사망자 수 카운팅 할 때 교통사고로 죽은 거는 카운팅 안 합니다. 엄마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거는 임신 중이지만 교통사고여서 카운팅을 안 해요. 이건 모성 사망자 수가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예요.
모성 사망자 수라고 한다면 임신, 분만, 산육 중에 사망을 해야지만 모성 사망률로 카운팅한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실업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빈곤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인구가 너무 많으면 경제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먹고 살 식량, 에너지 이런 게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도 심해지고 또 다 일하러 도시로 오기 때문에 도시만 빵빵해지고 시골은 비어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이촌 향도라고 하죠. 촌을 떠나서 다 도시로 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부양비가 증가해요. 왜냐면 애기들,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먹여 살릴 이런 부양비만 증가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건 사고가 많죠.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먹고 살 집도 없고 학교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외롭고 생산량도 줄고 막 이러니까 적당한 인구를 유지해야 돼요. 이걸 적정 인구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적정 인구, 가장 알맞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오는데 지금 아기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여러 가지 장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에만 사람들이 몰리니까 다른 수도권 지역도 막 발달시켜서 서울 말고 뭐 인천도 좋아, 수원도 괜찮은 도시야 하면서 인구들을 막 분산시키고 있죠. 그리고 인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의료 사업이나 뭐 인력 개발 사업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식량이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택 공급이나 뭐 고용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 하면은 가족 계획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족 계획은 일단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초산은 20에서 34, 그리고 노산은 35세 이상을 노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기는 한 2에서 5년 터울이 좋고 또 아기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겠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출산 시기로는 일단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산, 젊을 때 아기를 낳으면 좋은 게 뭐냐면 빨리 불임증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기를 안 가지면 내가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는데 초산이면 지금 불임증이다? 이유가 뭐지? 이러면서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 아기를 낳으면은 난산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아기를 잘 낳아요. 빠른 단산이란 게 뭐냐면 더 이상 아기를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초산에 이제 젊을 때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이 빨리 커가지고 노년기에 내가 아기를 터치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노산을 했어요. 그럼 난 회갑인데 지금 아기가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아기 한창 키워야 할 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산의 장점은 아기 빨리 키우고 빨리 해결해가지고 노년기에 걱정이 없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터울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노후에 자녀들이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뭐 양육이나 교육 이런 게 좀 걱정이 좀 덜어집니다. 단산의 좋은 점이 뭐냐면 35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자궁암, 자궁근종에 의한 불임 방지가 돼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미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도 불임에 대한 걱정이 조금 해결이 되겠죠. 여성의 젊음을 좀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아기들 빨리 키우고 빨리 성장시키고 해서 이런 점이 좋고 또 젊을 때 아기를 낳으니까 신생아 기형이나 뭐 모성 사망률 이런 게 좀 줄어들죠. 요 피임법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는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해는 안 가고 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요 피임법 계산이에요.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경이 규칙적이라는 조건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 사람은 여성 평균 주기인 28일 생리주기가 28일이에요. 그래서 월경을 시작한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월경이 끝난 날짜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 월경은 언제 끝났는지 좀 애매해가지고 카운팅이 어렵지만 월경 시작일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5월 1일에 월경을 시작했는데 그럼 다음 달 월경은 언제 할까요? 28일 주기니까 5월 29일에 다음 달에 월경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은 배란일을 한번 구해볼게요. 배란일은 보통 한 2주 정도로 보는데 2주면은 14일이잖아요. 다음 달 월경 예정일에서 14를 빼주세요. 그럼 이게 배란일입니다.
그럼 14를 뺐더니 5월 15일이죠. 5월 15일이 이 사람의 배란일인데 우리가 기계처럼 딱 5월 15일에 배란이 되지 않아요. 좀 약간의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감안해서 플러스 2일, 마이너스 2일 정도를 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일 해주는 이유는 이제 난자가 생존하는 날짜가 보통 이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7일까지는 어쨌든 난자가 좀 살아남겠다, 아니면 이 사이에 배란이 되겠다, 이래서 요 언저리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란일 기준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일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정자가 생존하는 날짜는 한 3일 정도 돼요. 그래서 뒤에는 요 마이너스 3까지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5를 해준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원리는 이렇고, 좀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월경 시작일에서 다음 달 월경 시작일을 구하고 거기서 배란일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배란일 기준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5를 하면은 가임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란일이 5월 15일이므로 플러스 2 하면 5월 17일, 마이너스 5 하면은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가 여기가 가임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피임법을 볼게요. 피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효과가 좋아야 되고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저렴하고 간편한데 피임 실패했을 때도 산모나 아기한테 해를 주면 안 되는 거겠죠. 피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자가 여자 몸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이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성교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교를 안 하고 뭔가 사정할 때 밖에서 사정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건 피임 효과가 낮아요. 왜냐면 끈질긴 정자가 어쨌든 한두 마리가 몰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교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질세척법이에요. 성교 후에 그냥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근데 피임 효과가 떨어져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콘돔하고 페미돔이죠. 근데 우리가 콘돔을 더 많이 써요. 페미돔은 좀 사용하기가 힘들고 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콘돔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정자가 들어오는 길을 확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가장 많이 쓰는 피임법입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매번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재활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다이아프램은 뭐냐면 자궁 경부에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가 해줘야 되고 그 내 골반 사이즈에 맞게 해줘야 돼서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콘돔을 가장 흔하고 싸게 많이 쓰죠. 다음은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배란일을 계산해서 플러스 2일, 마이너스 5일, 이때는 가임기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기노법 계산하는 거 요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초 체온법이에요. 우리가 딱 배란을 딱 하면 평상시에는 온도가 일정하다가 배란 딱 되는 순간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이때가 배란일인데 이걸 기준으로 배란이 언제 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측정이 잘못되면은 피임 실패겠죠. 그리고 수유 연장법이 있어요. 우리가 분만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면 배란이 좀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만하고 젖을 끊어버리면 오후 6주 뒤에 몸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생리가 시작되는데, 수유부 같은 경우는 5, 6개월 뒤에나 배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유하는 동안에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살정자제는 뭐냐면 이게 산성 물질을 발라줘가지고 정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임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배란 주기를 좀 조절하는 건데 간편하지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약만 먹으면 되잖아요. 호르몬으로 좀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생리 시작 5일째 되는 날, 거의 생리가 끝날 무렵부터 시작해서 일정 시간에 한 알씩만 먹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주기가 보통 28일 주기이기 때문에 약은 21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7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근데 가끔 약 중엔 28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7개는 그냥 아무 효과 없는 영양제인데 이 약을 먹이는 습관을 들여주려고 이렇게 영양제가 아무것도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의 특징은 규칙적으로 그 비슷한 시간에 맨날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오심구토, 유방암 등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간질환자, 임신부, 수유부 이런 사람들은 호르몬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못 먹었다 이러면은 2알 먹는 게 아니라 기존 시간대로 복용해주세요. 그리고 복용 일정하고 시간 이런 걸 자꾸 까먹으면 까먹을수록 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임플라노는 뭐냐면 뭔가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를 피하에다 이식을 하는 걸 임플라논이라고 해요.
해요. 이것도 뭔가 호르몬을 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내 장치예요.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여기다 장치를 딱 걸어가지고 수정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착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게끔 해주고 사용이 간편해요. 그냥 넣어놓고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자궁내 장치는 호르몬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유부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자궁내 뭔가 넣는 거기 때문에 자궁 천공이나 뭐 출혈, 염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수정란이 그래도 여기 삐뚤게라도 여기 자리 났다 이래서 수정을 해버리면 피임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적인 피임이에요. 정관을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을 원할 경우 다시 풀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수술하고 6주 이상 피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묶어놓은 통로에 남아있는 정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주 이상 피임을 해줘야 되고요. 난관결찰법은 난관을 딱 찝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구도 어렵고 이건 시술도 위험합니다. 다음은 응급피임법이에요. 이건 사후피임법인데 의사 처방 필요하고요. 뭔가 성폭력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했을 때만 우리가 허락해주는 이런 피임법이에요.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도록 진짜 고농도의 호르몬을 넣어가지고 좀 호르몬을 교란시켜가지고 착상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피임이 성공했을 때는 아직 수정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소량의 피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응급피임약을 먹고 나서도 이렇게 자궁내 장치 해주면 좀 더 피임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다음은 요점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란 개념은 시공간이 일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공간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정치, 경제, 생활권이 같은 집단이고 현재 살고 있는 내외국민 전체로 외국에 나와 있는 내국인은 카운팅 안 하죠. 그리고 인구는 뭐 출생, 사망, 뭐 전입, 전출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동태는 움직이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변동됐나 이렇게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다 뭔가 률자가 붙어요. 그래서 출생률, 사망률 이렇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망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혼율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인구 정태는 어떤 특정 순간을 조사하는 건데요. 성별, 연령별, 산업별 인구 구조나 뭐 인구 밀도 이런 거를 조사를 합니다. 적정 인구는 딱 적당한 인구예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아서 딱 적당한 인구고요. 그래서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다음은 성비의 개념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 성비는 무조건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수예요. 그래서 여자가 100명이 있는데 남자가 80이다 이러면 성비가 80인 거고 여자가 100명인데 남자가 200이다 이러면 성비가 200이란 뜻이죠. 인구 피라미드 볼게요. 피라미드형은 말 그대로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고 해서 나중에는 인구가 엄청 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 증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멈춰 있어요. 둘 다 선진국가형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종형은 인구가 아예 멈춰 있고 이퀄의 개념이고요. 항아리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선진국형, 인구가 감소하는 형이에요. 얘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선진국가형이고 형태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종형은 뭔가 같은 개념, 비율이 비슷하다, 멈춰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항아리형은 선진국가는 선진국가인데 점점 줄고 있다, 노인 인구가 더 많고 애기 인구가 적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요. 별형은 도시형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인구만 빵빵하게 배불러 있죠. 그리고 표주박형은 호로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인구는 다 빠져나가서 도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노인하고 애기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유입됐고 여기는 다 빠져나간 유출형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공식이 많았는데 요 부양비만큼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는 다 비슷해요. 생산 연령 인구, 돈 버는 인구죠. 그래서 돈 버는 인구분의 애기들과 노인들 총 부양비고요. 돈 버는 사람분의 여기 유소년 인구비 이렇게 해주면은 소년 부양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돈 버는 사람분의 노년 인구비 하면은 노년 부양비가 나올 거예요. 여기 애기분의 노년 인구 해주면은 노령화 지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애기란 얘기는 유소년 인구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아 사망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냐면 보건 상태랑 문화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그 해에 얼마나 태어났는지 보고 그 해에 영아가 얼마나 사망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임을 볼게요. 피임은 효과가 우수한데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저렴하고 간편한데 구하기도 쉽고 또 실패하더라도 태아하고 엄마한테 다 안전해야 되고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좋은 피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피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자가 몸속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콘돔이 있어요. 콘돔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피임법입니다. 그 다음에 페미돔은 여자한테 쓰는 콘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사용하기 힘들어서 콘돔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든 콘돔은 피임 확률도 되게 높고 성병도 예방하고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임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프램은 자궁경부에 이렇게 캡 뚜껑을 씌우는 방법인데 의사한테 가야 되고 좀 비싸서 콘돔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다음은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를 이용한 방법, 배란일 계산해가지고 다음 월경 시작일로부터 배란일 마이너스 14일 해주고 요 배란일로부터 플러스 2일 마이너스 5일 이렇게 해서 이때가 가임기야 하고 피해주는 방법인데 계산 잘못하면은 피임 실패하겠죠. 기초체온법은 배란일에 체온이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보고 하는 건데 체온 측정 잘못하면은 피임 실패하겠죠. 같은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수유를 하게 되면은 배란이 조금 멈춰요. 그래서 비수유부는 5, 6주 동안밖에 억제가 안 되는데 수유를 하게 되면 5, 6개월 동안 배란이 억제돼가지고 자연적으로 피임이 됩니다. 다음은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호르몬 제제 사용하는 건데 배란 주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생리가 거의 끝나는 날부터 매일 하나씩 먹는데 우리가 보통 28일 주기이기 때문에 약이 21정이고 한 7일 정도 씌워줘요. 근데 28정이 들어있는 약 같은 경우는 이 7개는 페이크예요. 그냥 영양제여가지고 이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복용 습관 들이려고 7개는 그냥 페이크로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호르몬 제제니까 임신부, 수유부 이런 사람들 금지하고 좀 오심, 구토,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는 일명 루프인데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월경이 끝난 다음에 넣고 부작용은 좀 자궁 천공이나 출혈, 염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적인 피임 방법인데 정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복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술하고 6주 이상 피임을 해줘야 돼요. 묶어놨는데도 남아있는 정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난관결찰법은 아예 영구적인 피임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복구도 어렵고 시술도 어렵습니다. 사후피임약은 이제 원하지 않는 성폭력 등 강간 이런 걸로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해주는 건데 수정란 착상을 방지하는 거죠. 아주 고농도의 호르몬을 때려 부어가지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수정란이 아예 착상이 안 되게끔 하는 거고요. 피임 성공했을 때는 좀 소량의 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